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의 진보에 맞춰서 인간의 역량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이냐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에게 지금에 일어나는 변화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글쎄요.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답을 못할 것 같다라는 답이 1차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 2, 3차 세 개의 사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단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모을 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겪게 되는 산업의 굉장히 큰 변화, 소위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앞서서 나왔던 세 번의 산업혁명과 비교해서 기술 동의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변화가 온 것은 무엇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자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업의 변화겠죠. 산업의 변화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시장에서의 가치입니다. 2015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유니콘 회사가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없다는 뜻이죠. 굉장히 큰 변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가치를 높게 봐주고 있다. 두 번째, 이 변화 속에서 이 기업들의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기하급수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기하급수적인 기술들,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매년 그 변화의 속도가 2배씩 올라가고 비용은 2배씩 떨어진다. 저희가 무어의 법칙에서 들었던 말이죠. 이런 식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들을 기하급수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에 맞춰서 내부적인 조직의 기술을 새로 채택을 해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내 외부의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종업원 1인당 객실수가 90배 이상, 그 다음에 로컬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개발비가 기존 자동차 업체하고 비교하면 1000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역시 종업원당 시가총액이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전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면 종업원 수가 비슷하게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자원이 약간 무형에 관련된 자원들을 주로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와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제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온디맨드 경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미사용 자산과 또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발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온디맨드 경제, 그때그때 필요한 자원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달해서 쓰는 이런 경제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또 긱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에서 말하는 긱은 그 원래는 그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일회성으로 연주자를 채용해서 연주를 마칠 때 그때 채용되는 그 연주자들을 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근무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복수의 고용주 아래에 있지만 유동적으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런 긱 같은 인디펜던트 워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보니까 미국과 EU에서 약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미 이런 긱 워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긱 워커를 네 가지 타입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또 경제적인 수입원으로서 1차적인 수입원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2차적인 걸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자가 고용이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좋은 직업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주 수입원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캐주얼 어너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말한 온디맨드 경제,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에 일어난 산업의 변화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러한 변화가 과연 혁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속도와 범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속도라고 하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 두 번째, 범위는 특정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속도에서 제가 재미있게 기억하고 있는 사례는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에 23andMe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회사에 검사 결과를 받고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인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방 보건술에 관련된 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기술도 발전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은 없는 상태에서 쉽게 결정을 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유명인이 함으로써 대중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미쳤다는 겁니다. 23andMe라는 회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시장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에서 이 회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 검사 키트의 판매와 분석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식 의료기기로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무의미한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잡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받는 의료기기의 허가의 유형이 일반 의료기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약국 가서 임신 진단 키트를 손쉽게 삽니다.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자, 앞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 기관에 갈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이제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게 미국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부지만 해외 우편을 통해서 자기의 체액을 키트에 묻혀서 보내서 받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2015년 말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관련된 정책 연구를 띄웠고 2016년도 상반기에 부랴부랴 일부 항목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 3년이 걸렸죠. 기술에 의한 시장의 변화가 소비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제도의 변화가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속도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다는 거죠. 분명히 혁명적인 변화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회의 변화죠. 1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한국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늦었죠. 알파고라든지 왓슨이 등장한 거는 벌써 한 2011년, 13년 이때부터 등장해서 퀴즈쇼, 체스 대회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호주의 금융회사의
취직을 하기도 했고 이런 변화가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죠. 바둑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알파고는 발전을 하고 바둑을 은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냐면 바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바둑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 3명과 알파고가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는. 자, 사람과 기계가 이제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알파고와 커제가 마지막 대결을 할 때 번외 경기가 몇 경기 더 있었어요. 프로기사 6명이 힘을 합쳐서 알파고를 상대하는 상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거를 합치면 뭐 기계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장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재밌게 본 그 번외기가 이거였어요. 그 복식 게임이 있었는데 알파고 A와 알파고 B의 9단과 8단, 구리 9단과 렌샤오 8단이 각각 복식을 이뤄서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기력으로 본다면 9단이 이겼어야 되죠. 근데 8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기사는 이런 거였어요. 8단의 기사가 알파고의 기풍과 조금 더 비슷한 기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경쟁에서 그동안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우수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계를 잘 이해하고 그 기계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대동소이하게 이런 대응책을 총론으로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뭐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강론을 정확히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강론을 찾을 때 조금 더 파격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미래 인재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창의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함께 의사소통, 협력 능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인성들, 기본 캐릭터들이 무엇이 있느냐? 호기심, 일관성, 도전정신, 주도성, 리더십, 사회화 문화인식, 적응력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획일적인 부분에서 좀 탈피하는 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어떤 일관성 있는 그 기준하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가 평생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역량과 인성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과정에서 앞으로는 의사소통, 협력 이런 누군가랑 어디인가랑 연결되어 있는 능력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맥킨지에서 발표한 미래 한국 기업의 인재상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외부에서 성과 창출의 동력을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 또 유연하고 기민하게 그런 외부의 기회와 아이디어를 포착하면 결정을 해야 되고 성장 방식은 뭔가 패스트 팔로우나 뭐 효율성을 높여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한 뭐 수건을 짜서 뭐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거, 대대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외부 상호작용도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조직관리도 지원, 조율, 협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행동 양식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거다. 이게 종합을 해보면 서로 다른 키워드를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커넥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똑똑한 천재보다는 인기 있는 돼지가
조금 더 대우를 받을 거고 앞으로 우리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조금 완결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그래서 미래 인재상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용 상태가 현재처럼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형태로 획일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워커의 상태를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위는 역시 뭐 지금처럼 약간 부서원의 역할과 부서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과 팔로워의 역할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젝티브의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는 오픈된 팀 리더의 역할을 좀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굴됐을 때 혁신 성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픈 인큐베이션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조직 내에서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투명한 협력 촉진자의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약간 상하관계, 갑질문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그 중개자의 역할, 또 피드백을 서로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역할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룹 빌더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 그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 인디펜던트 워커에서 팔로워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애드버커티브 기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재즈 연주자들의 특징은 사실은 사전에 뭔가 연주할 곡을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그날 연주할 어떤 패턴, 또 그 무대의 어떤 그 컴포넌트만 이해를 하면은 자유로운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 노동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재즈 연주자 같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데이터 시대에 그 데이터와 자기 고유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느냐. 보통은 컨텐츠 생산자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데이터 생산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 없는 데이터, 희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전히 그 기계의 진보에 맞서서 가장 늦게까지 사람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 사람 얼굴 보고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성격이 급변하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다 대응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래서 예전에는 핑크 컬러라고 해서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업종으로 인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핑크 컬러, 그 사람에게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섬세함이 필요한 거죠. 감성적인 게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에서도 약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의 능력에서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고유한 능력, 기계와 차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는다고 앞서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휴머니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휴머니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클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전히 이런 과정에서 머신에 대한 리더십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 또 밑에 팔로워에서는 머신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하지만 핵심적인 건 있죠.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사실은 신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졌긴 했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부흥을 하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예술 문학 작품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이미 뭐 사별을 했지만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이폰에 감성을 입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길이는 길어나지만 폭은 아직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손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느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와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시대는 스마트 르네상스 시대라고 좀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과 결합된 인본주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본주의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에 대한 능력을 갖춰나가는 이런 인재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된다면 기계 주도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양극화와 재분배 이슈가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혁신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의 질도 향상되고 혁신 총량이 확대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